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서하는 자 톡자입니다. 네, 저희 새로운 책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행운에 속지 마라입니다. 우선은 이 책에 들어가기 앞서서 작가 소개를 하는데요. 작가는 나심 니콜라스 탈렙입니다. 이분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보면 1960년 9월 23일에 레바논에서 출생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나이로 64세 정도 되셨고요. 그 레바논에서 내전이 발생을 하고 미국에 건너와서 생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레바논에서는 정말 부유하고 있는 집 자식이었더라고요. 레바논에서 할아버지와 증조부가 부총리를 지냈었고요.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오스만 제국에서는 총독을 지낸 선조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레바논의 내전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잃고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희귀 사건, 블랙스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책도 결국엔 이 희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건데요. 다른 사람이 겪기 어려운 그 레바논 내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어봤기 때문에 이 희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피부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남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직업은 계량 트레이더입니다. 이분의 이제 포지션을 보면 90%는 안전자산에 묻어두고요. 나머지 10%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잃으면 10%를 잃는 거지만 얻는 거는 희귀 사건이 생겼을 때 얻으면 이 10%가 100%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정말 안전하게 투자를 하다가 소소하게 잃는 het수는 많지만 한번 이런 희귀 사건이 발생을 하면 거액을 벌어들이는 트레이더입니다. 블랙 스완이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어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바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날 것을 예견을 했고 그 1년 후에 실제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월가의 현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고 그 전에 썼던 행운에 속지 말아도 다시 역주행하며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그의 태도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도 많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읽게 되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예, 나무 위키에 나온 사진이더라고요. 보시면 탈레브의 모습을 보시면 정말 중동 사람처럼 생겼죠. 레바논 출생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그 프롤로그 보면 이 소제목이 하늘로 솟은 모스크입니다. 이 목차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 목차만으로는 그 내용을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쓰셨을까라고 보면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목차만 보고서도 내용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책을 경멸한다. 경멸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차만으로는 절대 내용을 어림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 책을 다 읽고 다시 목차를 봤더니 이 목차에서는 무슨 내용이 있었지? 생각도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 책은 진짜 다 읽어봐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프롤로그의 소제목이 하늘로 솟은 모스크인데요. 이 소제목을 단 이유는 우선은 사람들은 자신의 운을 실력으로 착각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운을 실력으로 착각을 하고요. 이 왼쪽 열에 있는 것을 오른쪽 열로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 문학에서 보시면, 문학 비평에서 보시면 전혀 아무런 맥락 없이 일어난 일을 상징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19세기 이제 프랑스 시인 랭보가 잉크 얼룩을 보고 나는 하늘로 솟은 모스크를 보았다라고 말을 해요. 이때 모스크는 이슬람의 예배당인데요. 이 말을 하고
아비시니아로 갔는데 그곳에서 기독교인 레바논 상인에게 심한 학대를 당하고 매독에 걸렸으며 계저로 다리 하나를 잃은 뒤에 마르세유로 돌아와 겨우 30대에 병원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징을 보고 너무 확신에 차서 움직이어서 결국에 목숨까지 잃었던 사건을 이 프롤로그의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99% 무섭기인 시대에서 살았고 단 1%, 1, 2%만 지금의 현생 인류로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바나 지역을 떠돌던 조상과 매우 많이 닮았고 신념 체계를 여전히 미신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원시인이 코를 긁었더니 우연히 비가 내렸는데 그 이후에 땅이 가물 때마다 계속 코를 긁는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바로 자신의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습관은 이 증권 시장에도 있다고 합니다. 네. 증권 시장에도 여전히 만연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토피아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비관적 관점인데요. 이제 유토피아적 관점은, 인간은 이성과 합리성을 믿으며 문화적 장애를 극복하고 더 나은 인류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인간은 이성으로 본성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대요. 반면에 비관적인 관점은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은 원래부터 한계와 결함이 있다. 본능대로, 본성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성으로 통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 비관적인 관점인데요. 이게 바로 이 저자 나심 탈레브의 관점입니다. 네, 저는 파트 1 솔론의 경고에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3. 역사에 대한 수학적 고찰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계량 옵션 트레이더여서 확률로 뭔가를 계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정의를 보면 그 몬테카를로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어떤 분이 카지노에 가서 돈을 쓰려고 빌렸던 분이 있어서 이제 이 이름이 붙었다고 하고 카지노에 가면은 사실 운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임의사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걸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에 무작위성이 있고 컴퓨터로 엄청 대용량으로 계산을 하는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가상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현실과 비슷하게 조건을 설정한 다음에 가능한 사상을 중심으로 다수의 시뮬레이션을 실행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이 책에 나온 부분은 이제 이미 표본 경로라고 해서 특정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일어나는 가상 역사 사건을 뜻하며 불확실성 수준은 변동될 수 있다. 여기서 확률이 더 높은 것도 있고 더 낮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시간 단위로 이걸 재는 건데 한 시나리오에서는 뭐 100달러로 시작해서 220달러의 고점을 찍고 20달러로 끝날 수도 있고 어떤 거에서는 10달러에서 시작해서 125달러로 끝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시간 흐름에 따라서 그 값이 변동될 수 있는데 이거를 다양한 케이스를 이제 컴퓨터가 만들어줘서 이런 확률이 일어날 게 어느 정도인지를 좀 하는 시뮬레이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실현된 결과를 볼 때마다 실현되지 않은 결과도 살피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먼이 표현한 것을 이용해서 역사 종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보통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그 결과만 좀 기억을 하는데 사실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들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는 의미인데 이분이 한 것 중에 이제 트레이더를 1번 멍청한 낙관론자, 2번 성급한 비관론자, 3번 신중론자로 구분하고 강세장과 약세장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단기와 장기의 생존율을 조사해 보았는데 비관론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위험을 책정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강세장에서 돈을 벌지 못하고 낙관론자는 계속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강세장이 멈추고 이제 약세장이 되었을 때는
평가 이익이 사라지면서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것은 신중론자인데요. 파산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한 일부 옵션 매입자들이 살아남았다는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 같은 경우에 아까 똑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투자를 할 때 90%는 안정자산, 10%는 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해서 뭔가 희귀 사건에 좀 대응하는 형태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역사결정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929년에 주식시장이 대폭락이 왔었는데 이걸 경험했던 사람들은 아, 그래. 이 정도 뭐 주가가 올라서 고점이었으면은 폭락할 수 있지라고 하면서 이제 큰 사건을 미리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것은 늘 하나의 사건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가 마치 결정론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판단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네덜란드의 튤립 사건 같은 경우에 우리는 지나고 나서 그렇게 튤립 값이 폭등했고 그게 가치가 없어서 폭락한 것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는 시장에서는 당연히 버블이 생기면 폭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건 이제 후견지명 편향이라고 나는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오르면 떨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사람은 그걸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11년에 9.11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사실 생각하고 예측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텐데 이미 지나고 우리가 사건이 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어.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라고 사람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예측 불가능했다는 것을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깨닫지 못하는 건데요. 여기 몬테카를로 필로스트라토스와 소음과 정보의 차이라는 챕터가 있었습니다. 이 필로스트라토스는 철학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길거리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동안에 현명한 사람들은 깊이 명상하면서 다가오는 사건들의 숨은 소리에 경건하게 귀 기울인다. 라고 하면서 소음이라고 부르는 것과 정보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예시로 어떤 치과 의사가 투자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분이 투자를 했을 때 이제 1년 동안의 성공 확률은 93%인데 1개월의 성공 확률은 67%, 1시간은 51.3%, 1초는 50%입니다. 여기서 성공 확률이라고 하면 이제 투자한 것보다 수익이 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투자를 하고 1년이 지나서 봤을 때는 93%가 수익이 나 있는데 중간중간 봤을 때는 손실이 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 단위가 짧으면 실적이 아니라 변동성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는 걸 이제 소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투자를 했던 치과 의사 같은 경우에 매일 거래 명세서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매월 또는 1년에 한 번만 확인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사람은 뭔가 손실이 났을 때 고통을 느끼는데 손실에 대한 고통이 이제 이익에 대한 기쁨보다 더 크기 때문에 너무 자주 명세서를 확인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와닿았던 게 제가 요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매일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 바뀌니까 오르면 기분이 좀 좋았다가 떨어지면은 팔아야 되나 더 사야 되나 막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뭐 일정 시점에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보면은 그런 변동성이 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저자 나심 탈레브는 매일 뉴스를 읽지 않고 대신 뭐 매주에 뉴요커를 읽거나 하면서 그러니까 소음에 노출되는 것을 좀 줄이고 정보를 위주로 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작위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면 손실 때문에 겪는 고통이 이익의 기쁨으로 상쇄되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은 휴대전화로 실시간 주가를 확인하는 투자자를 볼 때마다 웃는다고 이 책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사람이 나였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좀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소음과 정보의 차이라는 걸 좀 알고 여기서 소음은 저도 요새 매일 뉴스를 보고 있는데 어떤 뉴스가 나면 이게 그 투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하면서 계속 뭔가를 판단하거나 행동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소음인 것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뉴스를 보고 알아야겠다라는 것 대신에 좀 정제된 정보를 좀 집중해서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할 때도 좀 숙고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야기해보고 싶은 부분은 5번 부적자 생존, 진화도 운에 속을까인데요. 여기에서 예로 나온 두 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흥시장의 마법사 카를로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되게 성공한 투자자이고, 되게 멋있어 보이는 분인데, 이분이 맡은 업무 자체가 1992년에 뉴욕은행의 신흥시장 채권은 러시아나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터키 등의 이제 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업무를 맡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 시장이 너무 작고 좀 초라해 보이는 시장이었는데, 이분이 맡은 1992년부터 좀 시장이 융성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투자했다는 것 자체로 성과를 인정받고 계속 이 부서가 커서 이 신흥시장 채권의 이제 팀장처럼 그 책임자가 되었는데요. 이 본인이 계속 성공하는 시기에 업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건데 내가 이제 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신흥시장 채권 가격이 일시적으로 이제 폭락하거나 다시 오르거나 하는데 폭락했을 때 매입을 하면서 계속 자산 규모를 늘려나갔고 그게 이제 큰 이익을 얻는 상황이 되어서 나는 타고난 경제적 직관력이 있어. 그래서 트레이딩 판단이 뛰어나다고 이분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98년에 이제 그때 폭락 사태가 있었는데 이때도 뭔가 행동을 해서 이제 뭐 손절을 하거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러시아 채권을 이분이 매입을 하고 있었고 보니까 이게 큰 사건이 아니고 어떤 회사에서 팔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물타기를 해서 추가로 매입을 해서 이제 매입 단가가 52달러가 되었고 7월이 되어서 또 떨어졌는데 이제 이거는 일시적인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8월이 되어서 20달러까지 떨어졌는데도 본인의 신념을 이제 바꾸지 않고 손절매하지 않고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곧 반등을 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제 파산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 거의 6, 7년 동안에 8천만 달러를 벌어주었는데 1998년 여름 한 분기에 3억 달러 손실을 보아서 이분이 이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시고 네, 그렇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1998년 여름에 폭락했던 거는 러시아가 파산 선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보통 투자자가 생각하기에 러시아 국채가 이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는 할 수 있지만 러시아 정부가 이제 파산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거라고는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되게 희귀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시로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했던 트레이더 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했던 그 트레이더 방식은 이제 계량 분석을 해서 회사가 차입금리 5.5%로 돈을 빌리고 수익률이 10%가 나는 저가 채권을 매입을 하면 차익이 4.5%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익을 보는 건데요. 이분이 이제 투자를 해서 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줬는데 그 이익은 이렇게 차익 거래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거는 다른 트레이더들이 존이 이렇게 이익을 보는 걸 보고 저 채권을 따라 사면은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존의 전략을 모방한 다른 트레이더들이 그 채권을 매입했기 때문에 채권 가격 자체가 상승을 해서 이제 이분이 이익을 본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익을 보다 보니까 이분도 이제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트레이딩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1998년 여름에 하이힐드 채권이 폭락했는데 그때도 이제 뭔가 행동을 하지 않고 이것도 지나갈 거야. 나는 트레이딩 능력이 뛰어나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계시다가 이제 큰 손실을 보아서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웅이 됐는데 7년 동안 걸린 일이 7일 만에 이제 실패자로 전락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된 이유는 레버리지가 너무 컸기 때문인데 그 채권을 이제 저가로 매입하고 차입을 해서 쓰는데 이거를 엄청 큰 금액의 레버리지를 이용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게 같이 일하던 계량 분석하던 전문가가 있는데 10시그마 사건이라고 거의 발생하지 않을 확률의 그 위험이라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실제 이게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나심 탈리브님의 책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100년에 한 번 일어날 일이라고 하면 사실 살아있는 동안에 없을 가능성도 큰데 이게 시간에 따라서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 이 확률이 점점 좀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내가
1년에 한 번 할 때 확률과 1년에 뭐 100번 하거나 10,000번 하면 10,000분의 1의 확률인 사건도 일어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확률 분포로 봤을 때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꼬리에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은근히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신흥시장에서 투자에 성공했던 카를로스와 하이힐드 채권 트레이더 존 같은 경우는 운 좋은 바보들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는데 손실 가능성 자체를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사전에 대응 방안이 없었고 이렇게 뽕락이 왔을 때 손절매를 하지 못하고 현실을 부인하면서 행동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큰 실패를 보게 되셨는데요. 금융시장 자체가 운으로 돈을 벌 수도 있는 시장이라는 거를 좀 알아야 하고 내가 투자 성과가 좋았다고 이게 내 실력이라고 믿는 거는 좀 잘못되었고 운일 수도 있다는 거를 알면서 좀 투자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진한 진화론은 이런 불량한 트레이더가 단기나 중기적으로는 유능한 트레이더보다 우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7년 동안 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그 신흥시장 채권이나 하이힐드 채권에서 이 카를로스와 존이 이랬기 때문에 그 위험에 대비하면서 했던 좀 신중론자보다는 훨씬 좋은 성과를 가질 수 있었던 건데 이게 계속 유지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에서 보면 그 아이디어 자체가 생존이 아니고 번식 적합성에 관한 것이고 그 번식 적합성은 뭔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운도 좀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이렇게 부정적 돌연 변이가 살아남는 경우에 이게 계속 가지 않고 몇 세대 지속하고 이제 없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다윈의 적응성 자체는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하는 종에 적용되는 것일 뿐 단기간에 해당되진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운으로 뭔가를 얻은 분들은 시간이 축적될 경우에 운의 영향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되게 잘해서 성공을 하고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그 사업을 되게 적정 시기에 시작을 해서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희귀 사건이 없는 표본 경로를 잘 만나서 생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무한대에 늘어나면, 연장되면은 종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게 이 부적자 생존 진화론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레이더 존 같은 분은 단기간으로 보면 되게 멋진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종족 번식의 뭐 욕구에 있어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분은 이 존처럼 특정 시점에 좋은 성과를 보고 있는 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성공한 게 그 생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봤을 때 시간을 길게 늘리면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운 좋은 바보들은 생존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할 때도 이렇게 단기 성공을 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뭐 숙고하면서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파트 1, 솔론의 경고에서 6, 편향과 비대칭을 할 건데요. 여기에서 내용은 이제 중앙값, 평균값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건은 대칭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비대칭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중앙값이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건 이 희귀 사건이라는 거예요. 편향, 이 희귀 사건이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희귀 사건에 대해서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나심 탈레보가 시장에서 벌여온 사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편향에 대한 베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희귀 사건으로 이익을 얻는 사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작가 소개할 때 이분의 포지션은 90%는 안전자산, 10%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투자하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 10%가 편향에 대한 베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내가 이렇게 자주 돈은 벌지 못하지만 드물게 돈을 벌고 있는데 이 희귀 사건이 일어날 때만 돈을 버니까요. 내가 이렇게 가급적 드물게 돈을 벌려는 이유는 희귀 사건은 공정하게 평가되지 않으며 사건이 더 희귀할수록 가격이 더 저평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희귀 사건은
심리적인 편향 때문에 제대로 평가를 받지를 못하고 그리고 비대칭적인 베팅을 통해서 희귀 사건으로부터 이익을 크게 추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희귀 사건은 항상 예상 밖에서 일어난대요. 예상할 수 있다면 그건 희귀 사건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희귀 사건이 일어나면 공포심에 시장 청산이 일어난대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 돈을 현금화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게 계속 연이어서 일어나면 엄청난 저평가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희귀 사건을 과거 시계열을 너무 좁게 해석하여 위험을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아까 똑자님이 100년으로 보면은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지만 이 시계열을 늘려서 막 1000년, 뭐 10,000년 이런 식으로 넓히면 이런 거는 가끔 일어나긴 하는 거죠.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1000년에 한 번은 그 우주의 파편이 지구로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 지구의 어떤 특정 지역은 정말 다 소멸되는 현상이 일어난대요. 1000년에 한 번. 근데 인간이 1000년을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엄청난 사건이지만 우주의 시계열로 돌아보면 그건 일상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나심 탈레브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는 이런 역희귀 사건 트레이더라는 부류가 있는데 이들에게는 이런 변동성이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소액으로 자주 잃는데요. 하지만 드물긴 해도 이런 희귀 사건이 벌어지면 거액을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나심 탈레브 역시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가만 보면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 횟수가 반복되면 소소하게 얻는 것 같지만 이런 희귀 사건은 확률적으로 아주 일어나기 힘든 일이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 자산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방어적인 자산을 구축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책을 계속 읽어보면서 찾아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